우리 앞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그 미래는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고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도록 가능성의 그릇을 키우며 지나온 시대의 모든 시련을 단련의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미래는 사랑과 봉사의 빛으로 빚어내는 창조의 영역임을 증명해온 시간. 오늘 다시 우리의 빛으로 지역과 함께 내일로 가는 길을 비추려 합니다. 미래를 향해 또 한 번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문명의 대전환기. 모든 교육이 지식과 기술을 앞세울 때 우리는 세상과 조금 다른 배움과 가르침의 길을 갑니다. 열정을 다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로 휴머니티의 빛을 되살리는 인성. 가장 낮은 곳에서 드높은 가치를 발견할 줄 아는 아름다운 지성. 세상 모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기본기 탄탄한 인재를 키우며 시대의 변화와 혁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100년을 넘어선 교육의 길을 눈부신 혁신의 빛으로 물들이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캠퍼스는 상상과 혁신의 그라운드.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탐구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며 끊임없이 새로움을 창조하는 지식의 플랫폼이 되어갑니다. 대학과 지역, 기업이 손잡고 세계와 연결된 플랫폼을 만들어갑니다. 숭고한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생명의 미래를 연구해온 저력을 새로운 100년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가는 대학 혁신의 모델.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다이나믹하게 변화를 수용하는 인재들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성장과 성공의 빛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학생과 공감하고 지역과 소통하며 세계와 하나 되는 미래의 대학. 한 세기를 넘어 세상의 빛으로 우리 사회를 밝혀왔던 역사를 딛고 아직 가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으로 사랑과 봉사에 더 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학생의 꿈이 향하는 곳 어디든 지역과 세계가 어떤 내일을 꿈꾸든 우리가 함께 길을 열고 그 길을 희망과 가능성의 빛으로 비추어 갈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 그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 Light the way. 대구 가톨릭대학교. 우리 앞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그 미래는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고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도록 가능성의 그릇을 키우며 지나온 시대의 모든 시련을 단련의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미래는 사랑과 봉사의 빛으로 빚어내는 창조의 영역임을 증명해온 시간. 오늘 다시 우리의 빛으로 지역과 함께 내일로 가는 길을 비추려 합니다. 미래를 향해 또 한 번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문명의 대전환기. 모든 교육이 지식과 기술을 앞세울 때 우리는 세상과 조금 다른 배움과 가르침의 길을 갑니다. 열정을 다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로 휴머니티의 빛을 되살리는
인성. 가장 낮은 곳에서 드높은 가치를 발견할 줄 아는 아름다운 지성. 세상 모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기본기 탄탄한 인재를 키우며 시대의 변화와 혁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100년을 넘어선 교육의 길을 눈부신 혁신의 빛으로 물들이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캠퍼스는 상상과 혁신의 그라운드.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탐구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며 끊임없이 새로움을 창조하는 지식의 플랫폼이 되어갑니다. 대학과 지역, 기업이 손잡고 세계와 연결된 플랫폼을 만들어갑니다. 숭고한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생명의 미래를 연구해온 저력을 새로운 100년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가는 대학 혁신의 모델.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다이나믹하게 변화를 수용하는 인재들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성장과 성공의 빛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학생과 공감하고 지역과 소통하며 세계와 하나 되는 미래의 대학. 한 세기를 넘어 세상의 빛으로 우리 사회를 밝혀왔던 역사를 딛고 아직 가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으로 사랑과 봉사에 더 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학생의 꿈이 향하는 곳 어디든 지역과 세계가 어떤 내일을 꿈꾸든 우리가 함께 길을 열고 그 길을 희망과 가능성의 빛으로 비추어 갈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 그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 Light the Way. 대구 가톨릭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2021 대구 경북 글로벌 AR/VR 메타버스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구 MBC의 조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여해 주신 기업과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 모두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행사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 세트인 2차원 화면에 인물과 공간을 리얼타임으로 합성하는 실감 기술을 XR 스튜디오라고 하는데요. 이 XR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본 행사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조연설, 주제 발표 순으로 오전 행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구 경북 최초로 XR 스튜디오를 기술을 실시간 컨퍼런스에 도입한 대구 경북 가상증강 현실협회 회원사 Y 디자인 랩에서 오늘의 행사를 오프라인은 물론이고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가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후 행사에는 과제기획 취지 발표 및 과제기획 포럼 순으로 유튜브 생중계 없이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양해를 부탁드리며 올해 두 번째로 대구 경북 가상증강현실 산업협회 주도로 개최되는 2021 대구 경북 글로벌 AR/VR 메타버스 컨퍼런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백재성 대구 경북 가상증강 현실산업협회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대구 경북 가상증강 현실산업협회는 언택트 시대의 획기적인 환경 변화와 생활 속 새로운 가치 창출을 가져다 준 AR, VR 기술이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학, 연구원의 교류와 협업을 통해서 다가올 언택트 시대를 준비하는 국내 AR, VR 산업의 시작점입니다. 자, 백재성 회장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협회장 백재성입니다. 저희 협회는 2019년 7월 AR/VR 산업협회로 탄생되었습니다. 한국 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의 공식 첫 지회로서 대구 경북의 가상현실 산업의 발전과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이 모여 탄생한 협회입니다. 2020년 첫 글로벌 AR/VR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2회를 맞이하는 2021년 AR/VR 메타버스 컨퍼런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컨퍼런스, 환경을 구축하여 변화하는 행사, 성장하는 행사를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XR 스튜디오에 제가 첫 선을 보이게 되는 점도 저희 협회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 행사를 위해 참여해 주시고 아낌없는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아낌없이 컨퍼런스를 지원해 주신 대구 가톨릭대학교 우동기 총장님께 너무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 1회 컨퍼런스를 지원해 주시고 올해도 많은 관심을 주신 국립대구과학관 백운기 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기업을 지원해 주시는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 김유현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변화가 무척이나 무겁고 현 사회적 변화가 기업으로서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2021년 1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매우 높은 관심을 받고 그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그 관심도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컨퍼런스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역협회이지만 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된 열정적인 협회를 발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변화와 기술적 대응을 잘 해낼 수 있는 좋은 교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본 행사를 찾아주신 많은 오프라인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역의 새로운 기술 변화가 오늘부터 시작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백재성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가톨릭대학교, 네, 대구의 가톨릭대학교 우동기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대구 가톨릭 대학교는요, 사랑과 봉사에 대해서 이론뿐 아니라 실천을 겸비한 참된 교육의 기본 방향을 모색하고요.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 한국 사회가 세계적인 교육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올바른 교육 이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동기 총장님을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가톨릭대학교 총장 우동기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2021년 대구 경북 AI VR 메타버스 컨퍼런스 및 전시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정성을 쏟아주신 대구 경북 가상증갈현실 산업협회 백재성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그리고 국립대구과학관 백운기 관장님,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김유연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언택 사회적 거리두기 추세가 지속되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일상생활에서 활동의 제약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공간 등 물리적인 제약 없이 활동하고 현실처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융합 공간인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세상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합니다. 초창기의 메타버스는 게임 등의 분야에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현실 세계처럼 교육, 사회, 경제, 문화, 산업 등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여러 국가와 국내외 기업에서도 메타버스 관련 기술력 개발과 관련 콘텐츠 개발,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ICT 기술이 융합된 메타버스 산업은 2025년에 300조 원 시장으로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이에 따른 산학연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대구 경북 AI VR 글로벌 메타버스 컨퍼런스를 통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중심의 지역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메타버스를 통한 지역의 AI VR 산업 발전의 가속화와 도약의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산학연관의 관계자분들은 또 온라인 행사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끝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우동기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립대구과학관의 백운기 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과학기술 자료 수집, 보존, 관리를 기반으로 연구, 전시,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문화 확산과 대중화를 선도하며 과학기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 매진하는 중심 기관입니다. 백운기 관장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대구과학관장 백운기입니다. 오늘 2021년 대구 경북 글로벌 AI VR 메타버스 컨퍼런스를 개최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평소에 존경하는 사단법인 대구 경북 가상정강현실 산업협회 백재성 회장님과 우동기 총장님, 김유연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타버스는 과기정통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산업적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전국에 150여 개의 과학관에서도 메타버스를 이용한 다양한 전시와 교육 등을 보여주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대국악관에서도 내년부터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에 저희 국립대국악관에서는 약 300억을 투자해서 국립어린이과학관과 자동차관, 부설과학교육원 등 약 3,600평방미터의 제2의 부설 전시관을 개관 예정입니다. 또한 수성구에 국립대국악관 부설교육원 분원을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전시관 개관과 함께 저희 국립대국악관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컨퍼런스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AR이나 VR, XR 기반의 메타버스 적용에 관해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메타버스 활용 산업이 발전하기를 기원하고 앞으로 국립대국악관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1년 대구 경북 글로벌 AI VR 메타버스 컨퍼런스를 개최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축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운기 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구 디지털 산업진흥원의 김유현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대구 디지털 산업진흥원은 4대 미래성장 엔진과 6대 미래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지난 16년 동안 소프트웨어와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지역 ICT 산업 성장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대구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체인지 에이전트입니다. 김유현 원장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디지털 산업진흥원장 김여희입니다.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가상 증강 현실 협회의 활동은 날로 왕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중단될 수 없는 협업과 교류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와 함께 메타버스라는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사회 경제 시스템의 전방위적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가 트렌드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속에 응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90년대 인터넷.com 열풍과 2010년 전후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스마트 혁신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는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AR, VR 등 디지털 기술과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과 변화의 플랫폼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의 공간으로 다가올 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지역 산학연 전문가분들이 메타버스 기술을 공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자리는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협업 모델이 논의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대구 디지털 산업진흥원에서도 관련 산업과 기술의 육성에 필요한 재원과 정책을 발굴해 기업과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 대구 경북 글로벌 AR, VR 메타버스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글로벌 행사로 발전하기 바랍니다. 행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협회 백재성 회장님, 손정봉 부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김유현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2021 대구 경북 글로벌 AR, VR 메타버스 컨퍼런스 개회식에 참여해주신 기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려대학교 및 동대대학원에서 컴퓨터학을 전공하시고 박사 졸업 후에는 강원대학교 소프트웨어 미디어 산업공학부,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주고 계시는 강형엽 교수님께서 기조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메타버스와 확장 현실 기술입니다. 발표해 주신
경희대학교 강영엽 교수님께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 재직 중인 강영엽 교수입니다. 제 주 연구 분야가 XR 기술인데요. 최근 저희 분야에 메타버스라는 신조어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핫한 키워드라서 XR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란 대체 무엇일까요? XR 기술과 메타버스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아마 본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왜 XR 기술과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도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일까요? 메타버스가 허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의 근간이 되는 XR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우리가 왜 XR 기술과 메타버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메타버스가 무엇일까요? 자, 그 어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란 초월, 가상을 뜻하는 메타, 우주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로 초월 가상 세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메타버스는 1990년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 등장했던 개념인데요. 소설 속에서는 고글과 이어폰이라는 시청각 출력 장치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는 가상 세계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스노우 크래쉬 소설에 등장하는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다 읽기에는 너무 기니 중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 눈에는 조금씩 다른 이미지, 이어폰을 통해 디지털 스테레오 음향을 집어넣게 되면 컴퓨터가 만들어내서 고글과 이어폰에 계속 공급해주는 가상의 세계. 자, 이런 표현을 모두 합쳐보면은 메타버스의 초기 뜻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MD,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가상현실 세계를 이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이러한 개념이 조금 더 발전되어서 단순한 가상 세계와는 조금 구분되어 사용되는데요.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종 현실 세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비현실 세계에서도 공존하는 그런 가상 세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1996년부터 메타버스의 단어가 언급이 되었던 만큼 메타버스의 실제 서비스 역시 꽤 오래전부터 시도되어 왔는데요. 수많은 시도가 있었겠지만 저는 가장 그럴듯했고 가능성이 보였던 것을 꼽으라면 세컨드 라이프라는 서비스를 꼽을 것 같습니다. 2003년에 선보인 메타버스를 구현한 대표적인 서비스로 가상세계에서 다른 아바타와 상호작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현실에서 가능한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합니다. 놀 수 있고요. 물건을 사서 내 아바타를, 집을 꾸밀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컨드 라이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건물, 의상, 집기, 각종 오브젝트들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상 경제에 사용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가상 세계 자체를 사용자들이 꾸미고 바꿔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세컨드 라이프의 몇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크게 성공하는 데 실패하게 되는데요. 가상 세계에 접속해서 하고 싶은 걸 하라라는 모토만으로는 사용자들이 즐길 거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모바일 기기로 옮겨가는 그 추세에 고성능 그래픽을 요구하는 고성능 그래픽을 요구하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성에 비해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세컨드 라이프가 역사 속으로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세컨드 라이프의 몰락과 함께 메타버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한 차례 크게 사그라들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급형 모바일 기기들의 성능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극단적인 변화와 맞물리게 되면서 신기술의 저항이 없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소비층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시도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사람들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이런 변화에 힘입어서 로블록스 연간 활성 이용자 수 1억 5천만 명, 포트나이트 사용자 3억 5천만 명, 마인크래프트 누적 판매량 2억 장 등 아주 기염을 토하는 그런 성과를 달성하게 됩니다.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는 가상 환경 플랫폼인데요.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가상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자유롭게 놀고 다른 사용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 세계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능들 역시 제공하게 되는데요. 오른쪽 위에 그림이 그런 것을 나타내는 스튜디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곳을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로블록스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집기, 아바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것들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 경제가 존재하게 되었고요. 게임 내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현실의 돈으로도 바꿀 수 있는 시스템 덕분에 현실에서처럼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로블록스 내에서 돌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고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의 그림은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드라마 촬영, 상황극, 연애, 직업 체험 등 현실에서 하기에는 비용이나 준비 과정의 복잡한 일들이 로블록스 세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가상 세계에는 너무나 예쁜 나만의 아바타가 존재합니다. 공간도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고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도 코딩하는 게 허락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비용으로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거죠. 연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밖에 나가지 않고 원격에 있는 사람과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바타를 통해서 이성과 감정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메타버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플랫폼으로는 포트나이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입자 3억 5천만 명이 넘는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으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배틀로얄이라 하면은 총으로 상대를 쏴서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게임인데요. 다소 메타버스와는 좀 무관해 보입니다. 자, 현재는 이 배틀로얄 게임을 넘어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게임 내에 존재하는 커뮤니티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고 친목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10세에서 17세 청소년의 40%가 매주 한 번 이상 포트나이트에 접속하여 전체 여가 시간의 25%를 포트나이트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수많은 유저들이 게임 내에서 소통하고 친구를 사귀는 소셜 플랫폼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각종 유명 뮤지션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공식 행사에서 포트나이트를 언급하고 게임 내 밈을 따라하는 등 말 그대로 대중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명한 스타들이 로블록스 내에서 콘서트를 하거나 자신의 뮤비를 공개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것들이 포트나이트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왼쪽 아래는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뮤지션이 이제 포트나이트 내에서 공연을 하는 모습인데요. 잘 보시면은 엄청나게 큰 뮤지션이 공연을 하고 조그만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그 뮤지션의 춤을 따라합니다. 일반 콘서트와 달리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서 적극적이면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감정을 공유한다는 장점 때문에 굉장히 선호된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 아래는 저희가한테 익숙한 BTS,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포트나이트에서 공개했던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스타들이 포트나이트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는 마인크래프트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자, 가상 세계에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무언가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샌드박스 게임으로 간단한 프로그래밍과 조작을 통해서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상 세계 안에서 마음껏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메타버스가 가져야 할 특성들을 예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게임입니다. 무언가를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기에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용 플랫폼으로 좀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레고 블록을 가지고 노는 대신에 마인크래프트에 존재하는 블록을 가지고 놀다 보니 게임 자체에 익숙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용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에는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서 설립된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마인크래프트 내에다가 검열 없는 도서관이라는 거를 지어놓고요. 검열된 기사 같은 것들을 모아놓는 그런 가상 박물관 같은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로 개학이 어렵게 되자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교실과 캠퍼스를 지어서 수업을 하고 졸업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메타버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메타버스의 핵심이 되는 XR, 이 XR이 대체 무엇일까요? 일단 간단하게 확장현실이 무엇인지를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현실이란 현실 세계와 가상현실이 섞여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공간을 지칭하는 단어로
자, 우리에게 익숙한 증강현실 AR, 그리고 혼합현실 MR, 그리고 가상현실 VR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자,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양극단에 놓았을 때 그 사이에 존재하는 개념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자, 이런 개념이 왜 필요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것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혼재된 공간입니다.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어느 정도 비율로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이에 어떤 공간이 되느냐가 정의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어떻게 섞여 있냐, 이것들이 모두 메타버스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가상 세계 10%, 현실 세계 70%, 뭐 이런 식으로 섞여 있어도요. 그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메타버스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XR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XR 기술이 대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연구가 되어가고 있고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 걸까요? 자, 그 종류와 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R 기술들의 공통된 목표를 꼽아라라고 하면 저는 아마 몰입감, immersiveness와 현존감, presence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자, XR 기술들은 가상 공간 속에서 사용자가 얼마나 가상 공간에 몰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몰입감, 그리고 사용자가 마치 그곳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가를 나타내는 현존감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것이죠. 자, 몰입할수록 더 실제 같은 경험을 느낄 것이고, 종래에는 현실과 구분할 수 없어지면서 진짜로 그 가상 공간 속에 자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요. 이 두 가지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가상 공간을 현실과 구분되지 않을 만큼 사실적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자,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가상의 로켓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상의 로켓이 주변의 밝기, 태양의 위치, 그림자 등이 모두 현실 공간을 고려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로켓이라도 우리한테는 마치 진짜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또한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실제 사람을 스캔을 해서 가상의 아바타를 만드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실제의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형이 그대로 가상 세계로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현실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몰입감과 현존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사용자 아바타를 직접 제공하고 이를 컨트롤러를 통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컨트롤러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VR 컨트롤러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만약에 아바타를 움직이게 된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컨트롤러를 사용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실제 세계에 있지 않고 가상 세계를 이용하는구나라는 걸 끊임없이 상기시키게 되고요. 또한 아바타의 움직임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손가락 같은 걸 움직일 수 없겠죠. 아바타의 손가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발을 좀 더 복잡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겠죠. 하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사용자의 신체에 트래커를 달아서 이걸 움직이게 되고 이 움직임을 가상 아바타에 적용하게 된다면은 내가 마치 진짜 그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또 몰입감과 현존감을 올리게 됩니다. 자, 또 그 다음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가상 세계를 이용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게 디스플레이 기기인데 이거는 시각 자극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시각 자극 외에도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모두 종합해서 상황을 인지하고 경험하죠. 즉, 더 XR 환경에서 현실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싶다면 시각 자극 외에도 다양한 자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청각 자극의 경우 사용자의 신체와 주변 환경의 영향들을 모두 고려해서 사실적인 음향을 제공하는 공간 음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각 자극의 경우 전기 자극을 통해서 제공하려는 시도, 후각 자극의 경우 역시 전기 자극 또는 화학 물질을 통해 제공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촉각 자극의 경우 햅틱 장갑, 햅틱 기술이라고 일컬어지는 기술을 이용해서 햅틱 수트, 햅틱 장갑,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술들이 많고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의 사용성이 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먼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했듯이 사용자가 컨트롤러 같은 외부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아바타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다면 현존감과 몰입감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가상 공간을 움직일 때 그럼 사용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걸어서 움직일 수 있다면 현존감과 몰입감 역시 늘어나겠죠? 자,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현실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가상 공간은 무한하게 넓다는 것입니다. 즉, 무한한 가상 공간을 내가 현실을 아바타를 직접 움직여서 체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실 공간도 역시 무한해야 하지만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힘들겠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림 가운데 그림과 오른쪽 그림처럼 트레드밀을 이용한 방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용자는 걷고 있지만 바닥이 다시 뒤로 돌아감으로써 사용자가 제자리에서 걷는 방식을 이용해서 앞으로 걸어 나가도록 하는 그런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자가 직접 가상 공간을 걸을 수 있도록 해서 현존감을 높이는 것이죠. 자, 그 외에도 상호작용에도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이 XR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중론입니다. 자, 왜 이 상호작용이 새로 필요하냐? 우리가 기존에 상호작용을 할 때 썼던 것들은 이제 마우스나 키보드였습니다. 근데 마우스와 키보드를 가상 세계에 움직일 때 우리가 쓸 수 없겠죠. 우리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인터랙션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테니까요. 때문에 신체를 인식하고 신체의 움직임에 관한 데이터를 얻은 후에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기술도 역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에는 지금 이런 기술들이 적용돼서 굉장히 다양한 제스처 인식, 사용자 신체 트래킹 등이 지금 가능합니다. 자, 제가 뽑은 마지막 이슈는 사용자 안전에 관한 이슈인데요. 자, 계속 말했듯이 XR 기술이 사용자의 몰입감과 현존감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가상현실에 몰입하는 만큼 현실에 대한 주의나 감각은 떨어집니다. 특히 주변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는 HMD를 착용할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 극대화되는데요. 때문에 사용자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사용자가 물체와 충돌하려 할 때 이를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XR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어떤 목표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곁에 이러한 기술들이 상용화되어서 다가올 날이 많이 멀었을까요? 자, 지금 가트너의 하이퍼사이클을 제가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이 하이퍼사이클에 따르면은 AR과 버추얼 리얼리티 기술, VR 기술은 지금 거의 저희들 목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5년에서 10년 정도 후면은 이제 앞에서 알아봤던 기술들이 일상 깊숙이 파고들 것이라는 거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되면서 아마 이러한 변화는 더 빠를 것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이미 상용화되어서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협업, 교육 등의 XR 기술들을 활용해서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어 왔기에 해당 플랫폼들이 더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플랫폼의 목적은 주로 화상회의, 라이브 채팅 등을 대체하고 몰입형 대면 상호작용 및 가상 프레젠테이션 환경을 제공하는 업무 효율 극대화에 이제 그 골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 및 시뮬레이션 관련 분야의 플랫폼들도 역시 부상하고 있는데요. 텍스트 및 이미지 중심의 도제식 교육 대신 XR 기술을 이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지능형 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놀이,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활동들이 점차 이 메타버스 세계로 넘어갈 것이고요. 가상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구분되지 않을 겁니다. 가상의 가치를 가지는 재화의 재산이 등장하고 가상 세계의 생활을 위한 경제 활동의 규모 역시 점차 커질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어린이들, 젊은 세대들은 가상현실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파티를 즐기고 그 내부에서 서로 SNS를 즐기고 피아노 연습을 하거나 춤 연습을 하거나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미 시대의 흐름은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들은 앞으로 급격하게 변화해가는 이 XR 시대를 눈으로 목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측하고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새로운 가치가 등장하고 새로운 형태의 생활이 펼쳐질 것이니까요. 이상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의 강영엽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경희대학교 강형엽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컨퍼런스 취지에 맞는 아주 뜻깊은 연설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제 발표를 진행을 하겠는데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후에 대우전자 영상연구소 및 연구원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 연구소장, 사업부분장으로 활동하시다가 현재는 에일비전테크의 CEO이신 박수원 대표께서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XR Display Device and Platform Levy for Metaverse Servicing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엘비전테크 대표이사 박수원입니다. 먼저 앞에서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하시면서 메타버스가 뭔지 또 저희들이 메타버스를 대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강의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참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또는 디바이스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아직까지 디바이스가 거기에 좀 잘 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XR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와 플랫폼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그러한 디바이스들이 필요한 요소들과 또한 우리가 디바이스를 개발할 때 어떤 것들을 또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솔루션들이 필요한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XR 글래스라는 그 디바이스를 개발할 때 XR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솔루션들이 워낙에 파워풀하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제조업자들은 기본적으로 타겟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응용 시장으로 보면은 뭐 엔터테인먼트나 게임이나 또는 제조업, 소셜 AR이라든가 뭐 마케팅용, 교육용 또는 유통용, 헬스케어나 밀리터리, 스포츠 뭐 이런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타깃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대로 정말 메타버스라는 이 환경이 무한대의 그런 기회를 갖고 있지만 거기에 다 적합한 그런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조를 하고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하드웨어적으로는 디스플레이, 폼팩터나 또는 옵티컬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프로세싱 파워라든가 AR 플랫폼 또 센서들 또는 UI UX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타겟 시장에 맞는 그런 솔루션들을 고민해서 디바이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디바이스를 개발할 때 디바이스 형태를 보면은 크게는 프로세싱 파워에 의한 그 형태와 또는 폼팩터에 따른 그런 제품의 그런 형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프로세싱 파워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저희가 글래스 위에 플랫폼을 올릴 거냐 말 거냐, 대용량 또는 고성능의 프로세싱을 필요로 하는 유닛을 어디에 둘 거냐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제품의 개발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테더드 AR 타입을 하게 되면은 글라스, 디스플레이 글라스는 이제 라이트해지고 또 간편해지는 반면에 필요한 센서들을 올릴 수 있거나 또는 이제 전원이라든가 프로세싱 그 리소스를 올리는데 또 제한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게 됩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스탠드얼론 타입의 AR 글라스 또는 XR 글라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OS 플랫폼을 같이 올리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글래스 위에 올리게 되고 프로세싱을 올리는 만큼 또 이제 전력을 많이 소모하게 되고 그럼 이 전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글라스 위에 올리는 그런 방식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외부 외장 파워를 사용하는 그래서 장시간 쓸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기반의 이제 XR이나 AR 서비스를 위한 글래스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다를 개발을 해서 이제 산업용 또는 개인용, 지금 현재 AR 서비스나 XR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베이스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스마트폰에 직접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제품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폼팩터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얼마나 편하게 쓸 수 있고 또 필요한 각 분야마다 어떻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게 되는데, 단순한 우리가 시력 고정 안경처럼 안경 형태를 지향을 할 거냐, 또는 이제 뭐 고글 타입, 이제 실질적으로 스키 고글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윈드 실드를 위한 고글, 그런 타입의 고글 제품도 있고, 또는 이제 홀로렌즈와 같이 이제 완전히 독립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타입의 제품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세 가지 형태의 글래스를 다 개발을 하고 있고 해왔고, 또 글래스 타입에서 보면은 이제 단한 방식이냐 양한 방식이냐, 또는 이제 필요한 분야에 따라서 필요한 화면 크기라든가 해상도라든가 또 어떤 그 센서들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형태로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XR 디바이스에 대한 주요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테더드 타입이나 언테더드 타입은 디바이스가 이제 전체적으로 무게가 얼마나 가느냐, 이제 결국 이제 휴먼 팩터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또는 우리가 필요한 센서들을 얼마나 탑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테더드 타입이냐 언테더드 타입이냐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슈로는 아까 교수님 강의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강력한 프로세싱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CPU 개념의 그런 파워도 필요하고, GPU 개념의 그래픽 프로세싱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거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측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디바이스가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2가 그나마 일부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지금 현재 컨텐츠나 서비스 플랫폼을 그 디바이스 기준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디바이스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안타깝기도 한데, 저희 옐비전 테크는 국내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XR 서비스라고 하는 게 사용자의 무슨 어플리케이션 있냐에 따라서 얼마나 오랫동안 써야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라이프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AR이나 XR을 위한 플랫폼이 얼마나 파워풀하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겠고, 지금 현재 이제 홀로렌즈 같으면 자사 모델 이제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퀄컴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써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현실감이나 몰입감 또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UI UX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UI UX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센서를 올릴 거냐, 또 그 센서에 맞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개발하느냐, 상호작용을 위해서 그 센서들이 얼마나 민감하고 실시간으로 레이턴시 없이 구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고, 또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또는 서비스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얼마나 좋은 화질을 구현하느냐, 또 심지어는 뭐 입체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느냐, 또 화면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컨텐츠나 서비스 플랫폼 쪽에서 볼 때는 참 많은 것들을 구현을 하고 또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여전히 아직까지 디바이스 쪽에서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그럼 이 디바이스를 개발할 때 어떤 부분을 이제 핵심 부품 요소들이 있는지를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소자의 디스플레이를 쓰느냐, 저희가 이제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를 개발할 때는 주로 이제 1인치 이하 또는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1인치에서 2인치 정도의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넬 사이즈는 굉장히 작지만 그 구현해야 되는 해상도는 이제 2K, 4K 정도 그렇게 어차피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소자가 뭐냐라고 하는데 그 솔루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반사형 LCD라고 하는 엘코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OLED 또는 올레도스라고 하는 OLED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또 마이크로 LED 기반의 또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빔 스프릿을 쓰는 그런 솔루션들도 있는데 각 그 디스플레이 소자별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보면은 엘리멘트를 보면은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파워를 얼마나 소비를 해야 되느냐, 밝기는 얼마나 밝게 구현하느냐, 휘도는 얼마나 좋으냐, 대비는 얼마나 구현할 수 있느냐, 또 이제 그 기술의 성숙도는 얼마나 되는지, 또는 필요한 그 생산 기술은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엘코스나 마이크로 OLED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양산을 하는데 문제 없는 정도로 개발이 잘 되어 있고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개발 초기 단계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들은 주로 이제 멤스 스캐너랑 이렇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도 이제 전체 상용화를 위한 그 코스트에 대한 대응 부분이라든가 또 인체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좀 더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키 엘리멘트로는 역시 이제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광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라는 1인치 전후의 그런 굉장히 작은 디스플레이 소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디스플레이 소자를 통해서는 정보를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광학계를 통해서 100인치, 200인치, VR 같은 경우에는 300인치 이런 형태의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학 시스템이 같이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학 시스템을 XR 서비스나 증강현실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리얼월드를 보면서 증강 정보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광학적으로 시스루 시스템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광학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물리적인 그 한계와 또 폼팩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디바이스를 얼마나 작고 사용하기가 편하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하고 계속 그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 또 어떤 기술은 굉장히 좋은데 생산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솔루션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이제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몇몇 업체들이 광학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실제 제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양산성이나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장 베이직한 방식으로 보드베스라는 타입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술이 그렇게 아주 독특하거나 하이엔드에 속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상용화를 위한 기술, 제조 기술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비즈니스 하는 데서는 좀 장점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은 빔 스프릿 방식이 있고 회절 웨이브 가이드 방식이 있고 또는 이제 반사형 웨이브 가이드 방식 또 이외에 좀 독특한 레이저 기반의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광학 시스템들이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형태가 어떠냐, 두께는 얼마나 되느냐, 또는 컬러의 그 유니포미티가 좋으냐, 또 옵티컬 그 광 효율이 얼마나 좋으냐. 어차피 저희가 이제 리얼 월드랑 전강 정보랑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전강 정보를 얼마나 그 야외에서도 뚜렷하게 그렇게 우리가 시인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성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상용화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키 엘리멘트로는 이제 프로세싱 모듈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를 얼마나 강력한 것들을 구현을 할 수 있느냐라고 볼 때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머지않은 장래에 그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라든가 윈도우를 개발하고 있는 그 자이언트 플레이어들이 이 AR, XR 서비스를 위한 키 프로세싱 파워를 충분히 확보한 칩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미 출시되어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해결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리소스와 재원들이 좀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 같이 이제 중소기업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프로세싱 모듈에 따라서는 이제 제품의 형태가 테더드 타입이냐 또는 하이엔드 AP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뭐 어떤 중간급 정도의 성능을 가진 AP를 쓰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중국의 안드로이드 플랫폼 칩을 가지고 스탠드얼론 타입이라든가 테더드 타입의 제품을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키 엘리멘트가 이제 어떤 센서를 써야 되느냐. 결국 이제 이 상호작용을 위해서 필요한 센서가 뭐냐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고, 그 센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디바이스에 올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마켓에 나와 있는 현재 출시되어 있거나 출시를 준비 중인 그런 AR, XR 글래스 제품들을 잠깐 보면은 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제품들도 있고 이제 처음 들어보는 제품들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앱선사가 상당히 일찍 출시를 했고 모베리어라는 브랜드로 나와서 지금 산업용도 나와 있고 일반인들을 위한 제품들도 나와 있는데 테더드 타입으로 개발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작은 화면과 또 낮은 해상도라든가 이런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상용화되었는데 활성화되어는 있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에디션 2를 발표 준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직 제품이 공급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이제 뭐 도시바라든가 뷰직스 블레이드라는 제품은 이제 일반 산업용으로 가장 많이 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LG U+가 이제 중국의 엔리얼사 제품을 국내에 도입을 해서 AR 글래스를 출시를 했는데, 이 역시도 이제 아직까지 AR 서비스라든가 XR 서비스 자체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적으로는 파퓰러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홀로렌즈라든가 또 뭐 립모션 제품도 뭐 데이터 글로브 기반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R&D 수준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다른 뭐 루머스 제품이나 이런 제품들도 아직까지 상용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저희가 사실 이제 디바이스 중심의 기업이다 보니까 플랫폼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 취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자료를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XR 서비스의 핵심 요소는 어차피 이제 소프트웨어와 오브젝트 트래킹, 핸드 트래킹, AR 컨텐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스마트 글라스, 카메라, 센서들이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유니티 기반의 XR 플랫폼 스택을 보면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얼마나 디벨로먼트 키트를 제공을 잘할 수 있느냐에 많이 의존적인 것 같고, 불행하게도 이제 국내에 컨텐츠를 만드는 업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유니티 기반에서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또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을 확보하고 있어서 디바이스 업체가 얼마나 SDK를 제공하느냐에 많이 의존적인 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AR, VR 또는 XR 기술의 핵심 요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디스플레이를 쓰느냐, 또 이제 그래픽 렌더링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 트래킹은 얼마나 잘 구현할 수 있느냐, 또는 이제 플랫폼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컨텐츠를 잘 표현하느냐, 또 이제 3D나 360 카메라에 대한 그런 각종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중심적으로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XR 지원을 위한 플랫폼의 핵심 기술 구성 요소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차원 공간상에서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얼마나 실시간으로 현재 카메라 시점에 위치하고 자세를 좌표값을 실시간으로 잘 추정해서 트래킹을 할 수 있느냐 하는 트래킹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UI, UX를 위해서 사용자가 필요한 그 인터랙션을 얼마나 제스처 인식이라든가 UI를 잘 구현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모든 환경들을 잘 처리하기 위한 그래픽 프로세싱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플랫폼 SDK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클라우드에 얼마나 커넥티비티가 활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핵심적인 기술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XR 지원 플랫폼의 핵심 구성 요소별 연구 개발 단계는 데이터들을 참고를 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국내외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크게 도미넌트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 부분 요소들은 이제 벤처 기업이라든가 유레카 기업들이 이제 주로 핵심 부분 요소의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XR2를 위한 그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기반에 얼마나 강력한 그 프로세싱 파워를 가진 칩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이제 VR 기기나 AR, XR 기기 전용 칩을 퀄컴에서 출시한 게 XR2라는 칩이 있는데, 이 칩들은 이제 음성 기반의 UI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자 인식, 문장 인식 관련된 그런 솔루션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혼합 현실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XR과 인공지능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된 프로세스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메타버스 기반의 XR 서비스를 위한 그런 솔루션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강력한 거는 5G 통신 모뎀 칩을 바로 올리게 되면은 직접 클라우드랑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슬램을 위한 그 카메라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또 VR 기기를 위한 8K 해상도 360 비디오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GPU를 탑재를 하고 있어서, 이 정도의 칩을 저희가 탑재를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디바이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슈되고 있는 이러한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글라스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전체적인 개발력이라든가 또 아직까지 좀 덜 구현된 그런 솔루션들 때문에 컨텐츠나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만족할 만한 제품들은 아직 좀 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조만간에 다 해결될 걸로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앞에 교수님 강의하실 때도 로블록스나 국내 그 제페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산업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슈가 됐던 디지털 아트가 NFT 기반에서 크립토펑크 9997이라는 제품이, 사실은 이게 디지털 이미지 그림인데 경매가 51억이 넘는 금액에 경매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장밋빛 그냥 어떤 그런 전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초창기에 그 피처폰 타입의 그 핸드폰이 나왔을 때 저희가 어떤 기대했던 거에서 스마트폰이 나옴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모바일 환경이, 우리가 초기 90년대에 나왔던 인터넷 환경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환경으로 바뀌는 그런 형태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메타버스 환경이라는 속에서 무한대 가상과 현실이 혼합된 그런 인터넷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산업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공감하고, 저희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준비하고 잘 개발하고 있고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박수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는 디지털 산업 관련 수많은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및 기능성 게임, 체감형 콘텐츠, VR, AR 기술 등 다수의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시고, 그 외에 다양한 콘텐츠 및 기술을 개발, 보유하며 주식회사 디지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사직을 맡고 계신 백재성 대표 이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SaaS, 클라우드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신기술 활용과 사례를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강의 하나하나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새로운 것도 많이 알고 계실 테지만 그동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잘 짚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꼼꼼하게 주제 발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재성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컨퍼런스 시작할 때 저희 협회 인사를 시작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협회장 백재성이자 또 지금에 와서는 그 법인 기업의 디지 엔터테인먼트의 백재성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그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올 1월부터 이제 급증하면서 저희가 콘텐츠에 대한 혹은 또 플랫폼에 대한 변화, 많은 변화가 이제 예상되고 있는 상태에서 뭐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에 저희가 흔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왔던 방식의 소프트웨어 형태와 또 메타버스로 인해서 이제 변화하는 네트워크 환경, 플랫폼 환경,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이 시간에서 말씀 계속 드리고 싶은 이제 클라우드 방식에 대한 콘텐츠의 변화, 이 다양한 것이 한데 묶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개요나 이런 것은 앞서 좋은 이제 교수님과 또 기업에서 또 말씀을 많이 주셨겠지만 일단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메타버스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해서 확산을 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산업형에서 메타버스는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또 그것이 공공 영역 아니면 글로벌 영역에서 또 어떠한 변화를 또 가질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뭐 VR 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VR 기기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부분의 엔터테인먼트에 속해서 발전을 하기 시작했죠.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그다음에 또 그 다양한 PC 기반의 VR 기기들이 나오면서 엔터테인먼트, 게임, 뭐 체험, 아이들 놀이터를 뭐 구현한다거나 하는 형태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가 또 매출 부분에서는 좀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쯤 약간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에서 산업형으로 VR 기기나 콘텐츠가 이동하면서 많은 또 시장이 또 형태가 또 발전하기 시작했죠. 결과적으로는 제 개인의 기업의 대표로 생각합니다만 엔터테인먼트로 부강을 하면서 그 기반 기술들은 곧바로 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클라우드랑 메타버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산업형 장치들은 어떤 변화를 가져갈 것인가를 좀 예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로 통하고 실생활과 연계되는 온라인상의 확장현실이라고 표현하는 이 메타버스 산업에서 산업형 혹은 산업적으로 어떤 방향이 있을까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이 많이 나왔던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뭐 가상으로 일을 한다거나 가상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뭐 전시품을 가상으로 전시를 해서 콘텐츠에 혹은 기업이 갖고 있는 혹은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창작물을 선보이는 형태 그러한 리얼리티가 막 시작이 되고 있을 겁니다. 뭐 글로벌적으로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이제 수익이 되는 거니까요. 뭐 급속도로 이 분야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 팬데믹에 와서 사람들이 이제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의해서 시작됐던 거고, 저 개인적으로도 마스크를 쓰는 걸 되게 불편했습니다. 황사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근데 현재 저희가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마스크 없이 밖을 나간다는 것이 매우 어색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들이 이제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구에 있으니까 서울에 회의가 있으면 아침에 일찍 한 7시, 8시 일어나서 기차역에 가서 서울 도착해서 또 이동을 해서 1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대구로 다시 복귀하면 거의 하루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돌아올 때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회의를 하고 다녀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웃으면 안 되는 죄송합니다. 그 화상으로 하니까 너무 편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화상 처음 할 때도 되게 어색해서 제가 이거 좀 이상한데 뭐 제품 설명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화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얘기하고 최근에 저희 제품 때문에 KBS에서 인터뷰를 하라고 꼭 목요일 날만 인터뷰가 가능하니까 와야 된다고 하는데 약속 잡기가 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새로운 변화를 계속 예측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저희는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사람이 이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 뭐 더 아시겠지만 라이프 로깅 일반인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게임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가상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뭐 저희 역시 저희 회사가 MMORPG라는 게임을 2000년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수익을 얻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가상현실은 이미 있었던 겁니다. 특히 마인크래프트 뭐 비싼 가격에 지금 인수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냥 게임의 목적이고 만드는 목적, 저작 도구가 포함되어 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뭐 최근에는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 동물의 숲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겠죠. 이런 시대에 여기에 경제 활동과 그 다음에 소통 활동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이게 바로 메타버스의 시작으로 알리게 되는 신호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자체는 기본적으로 슈팅 게임입니다. 슈팅 게임인데 게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 방어구를 짓거나 방어구를 뭐 해체하는 형태의 어떤 저작 도구가 3차원에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게임을 즐겨 왔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래퍼가 나와가지고 콘텐츠화 시키면서 또 이슈가 되고 결과적으로 좀 보면 메타버스의 시작은 게임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게임을 개발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게임이 아무래도 최신의 기술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서 빠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경제, 뭐 팔고 사고 하는 재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통, 캐릭터 간, 유저 간 혹은 온오프라인의 소통이 자유로워야 되는 것. 이 두 개가 포함되어야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가장 가지고 있는 것이 애초부터 MMORPG 형태의 온라인 게임이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확장이 되면서 메타버스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참여하면서 더불어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토가 등장하면서 많은 커뮤니티를 그 속에서 하면서 시장은 확대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거는 제가 다른 자리에서 지금 회의상 얘기를 하다 들은 내용인데 국내 모 대기업의 그 빅데이터를 이렇게 관리하거나 그 분야를 진행하고 있는 이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은 젊은이들 MZ 세대들이 콘텐츠 속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어 했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다 보면 기성세대가 와서 자기들 공간을 뺏어버리는 케이스가 있었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얘기가 이해가 잘 안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성세대가 MZ세대, 즉 새로운 자기들만의 공간을 좀 요구하는 세대의 공간을 자꾸 침범하는 형태. 침범의 목적은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죠. 가까운 예로는 유튜브가 해당됩니다. 유튜브 여기 계신 분들, 화면 보시는 분들 유튜브에서 결제를 얼마나 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결제를 많이 하시는 세대는 MZ세대입니다. 약 한 중학생 정도까지. 근데 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트래픽이 많이 높아져 가니까 우리도 해보자라고 대거 기성인들이 기성세대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통계 기반한 건데 아이들은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들이 모일 수 있는 틱톡으로 갔다거나 지금은 이제 제페토로 갔는데요. 그 분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자신들의 공간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데이터를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좀 보게 됐습니다.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그들이 소비하는, 즉 MZ세대의 특징이 소비를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하는 것이 매우 자유스럽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어릴 때나 혹은 제가 현재에서도 이렇게 별 필요 없는 온라인 상품에 대해서는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매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하드웨어나 전자장치에 대해서는 구입을 할지 몰라도 그런 형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대체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MZ세대는 반대죠. 임대해서 그 장치를 혹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또 반납하고 왜 그런지를 또 알아보면 MZ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현재 자랄 때까지 자신의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요행을 바랄 수가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신들은 소비와 그 다음에 소유를 상당히 익숙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당연히 우리는 MZ 세대들이 포함된 젊은이들이 모이는 많은 곳에 매출이 막 급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기성세대들은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대로 그런 형태의 미팅을 가지면서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꿈꿔오고 만들어 왔었는데 MZ 세대들은 디지털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에서 자라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저도 사실 제 자녀가 MZ 세대가 MZ 세대라고 보기는 더 어려서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젊은 아이들이 혹은 학생들이 이 새로운 시장을 갈고 닦았는 게 결국 메타버스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명한 가수가 그 화면에 나오게 되면 그곳에 가서 열광하고 참여하죠. 저 개인적으로 영상이 그 유튜브에서 나온다고 해서 막 열광하면서 달려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소통하면서 콘텐츠를 이제 소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고 돈이 보이는 곳이죠. 근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비대면에서 이 분야가 눈에 띄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개인 소견입니다, 이거는. 자, 그렇게 발전했다는 것을 가정해서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자,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엔터테인먼트, 게임 분야를 발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산업적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죠. 올해 6월인가요? 그 국무총리님, 그 다음에 5개 부처 차장관님들이 오셔가지고, 공공 소프트웨어는 모두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25년까지. 그렇다면 공공 서비스에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다 임차를 하거나 서비스 상태 그대로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보통 SaaS라고 표현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에즈 서비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자체를 임차해서 그냥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뭐 장치 하드웨어의 어떤 하드웨어 파워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단말기 수준의 하드웨어만 있으면은 콘텐츠를 다 소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베이스에는 5G라든지 통신망이 또 서포트를 해주고 모든 데이터는 클라우드 상에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MZ 세대들이 했던 것들이 오히려 시대 변화에 상당히 맞는 겁니다. 어제 제가 강의 때 잠깐 들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이크로 오피스에 가보면은 세이브하는 저장 장치의 아이콘이 디스켓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좀 젊으신 분들은 디스켓 모양이 왜 저장인지는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저도 그 강연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됐는데 우리는 그 그림을 가지고 사물을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MZ 세대들은 왜 세이브에 네모난 이 그림이 뭐지 하면서 이렇게 누르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변화할 것이고 그 변화하는 것이 다 온라인상에서 변화할 것이고 클라우드 산업을 그렇게 주장해왔던 많은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아마존이라든지 한국에도 이제 여러 클라우드가 있습니다만 이 SaaS라는 이 소프트웨어 방식은 앞으로도 유행을 하게 될 건데요.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보면 지금 이제 개발 관련된 회사가 있으시다면 이 SaaS를 대응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는지 혹은 얼마나 기획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교육과 관련된 어떤 부처에서 나와 있는 어떤 부서의 의견을 한번 여쭤봤는 토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핸드폰을 보여주시면서 수많은 앱을 보여주십니다. 앱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앱을 쫙 깔아가지고 이거는 무슨 그림 교육하는 거고요. 이건 음악 교육하는 거고요. 앱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게 발주가 나가고 개발 용역이 나갈 때도 전부 다 앱으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앱으로 개발하는 게 얼마나 그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게 확장성이 있고 앞으로 얼마나 사용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스를 하고 있는 마이크로 오피스라든지 몇몇 이제 대기업들은 보면은 그냥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하면 그 기능을 다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핸드폰에 깔려 있는 무한한 앱을 막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앱을 하나로 통합해서 해도 되지만은 발주라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여러 방향이 있겠죠. 다 통합을 못하니까 그렇게 또 만드셨겠죠. 반드시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이 클라우드 방식, 사스 혹은 이제 파스라고 표현합니다.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형태도 있는데요. 사스와 파스 시대가 온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되고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추진 협의회가 근데 올해 6월에 생겼는데 그 출범 당시에 이제 사스화로 전환한다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저희 기업도 그 협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스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메타버스, 산업형 메타버스를 설명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전시 분야만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전시 프로그램이 있었고, 가상 온라인 전시회가 있었고, 21년도 초 그 CES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했었고, 이런 형태의 가상 전시회가 있었는데, 가상 전시회 대부분 그 형태가 올 초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그냥 웹사이트에서 여러 기업의 정보를 보고 동영상 보고 뭐 메일 보내고 쪽지 보내고 뭐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5월 이후에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그러면은 메타버스에서 온라인상에서 경제 체계, 교류, 소통을 같이 하는 전시회를 만들어 보자고 시도한 업체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주관했던 로봇 전시였나? 제가 정확하게 명칭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도 그랬고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좀 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뭔가가 사스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여러 명의 캐릭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콘텐츠가 그 소통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데 또 알아보다 보니까 KT와 한컴이 참여한 국토부 메타버스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그 플랫폼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캐릭터도 만들고 캐릭터 공간에서 이렇게 캐릭터 돌아다니고 뭐 마치 대화가 될 것 같고 뭐 전시 부스도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끼리 만나서 명함도 교환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이 접속하기에는 구조상 조금 어려워 보였고, 물론 제 개인 생각입니다. 직접 해보질 않아서 많이 들어온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인 안 됐는데요. 보시면은 뭐 업체 부스도 멋있고 영상도 나오고 참 좋습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 이 소프트웨어는 제가 봐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뭔가 디바이스에 저장 공간을 갖고 고품질의 콘텐츠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스 방식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확장성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기 시작했고요. 뭔가 고사양적인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그래픽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좀 하드웨어가 많이 좋은 걸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제 모 기자께서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화면을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시스템 사양이 너무 높습니다. 일단 아이폰 11 이상이면 불과 2, 3년 전인데 2년 정도 전의 모델. 그다음에 저장 공간이 10기가 이상. 물론 풀로 설치하는 게 10기가가 아니겠지만 뭐 여유 공간까지 해서 10기가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외에서 그다음에 좀 이렇게 하드웨어 사양이 떨어지는 곳에서 접속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사스로 가야 되고 멀리 비전을 봐야 되고 확장이 있어야 되는 메타버스 플랫폼, 전시 플랫폼은 어떤 게 있는가를 좀 봐야 되고요. 또한 소통이 좋아야 되고 네트워크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그 속에서도 서로가 대화하면서 뭐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형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고민해서 전시회를 만들었고 지금 컨퍼런스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옆 부스에 옆 전시 공간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상으로 전시를 하고 웹사이트에서 주소를 한번 클릭으로 넘어갈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접속을 웹사이트로 하다 보니까 카카오톡이라든지 QR코드로 단번에 회원 가입 수준만 하고 한 3분이면 콘텐츠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전시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올 6월에 클라우드 전시 추진회의에서 지역 최초로 저희 회사가 이제 메타버스 전시 플랫폼을 사스 형태로 구성된 것을 선보이면서 현재 상용화가 된 상태입니다. 9월 17일부터. 그래서 손쉽게 접근해야 되고 낮은 사양의 디바이스, 물론 국외를 생각해야 되고 약간 남미라든지 약간 좀 아무래도 기기가 좋은 기기를 많이 안 쓰는 분들을 위해서 좀 다 누구나 접속이 돼야 되고 앱 설치 없이 3차원으로 전시회가 구성되면서 캐릭터가 돌아다니는 그러한 소통이 돼야 되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하더라도 앱 설치하지 않아서 거의 800% 이상의 그 접속 효율을, 광고 효율을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검증된 완전히 안정된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3D로 많은 전시회를 보여준다면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활용될 수 있는 메타버스형 전시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playworld3d.com이 저희가 개발한 거라서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접속해 보시면 괜찮습니다. 뭐 저희가 이미 뭐 동시 접속자 300명을 테스트하면서 넘겼고요. 화면에는 70명대 저희가 기록해 둔 건데요. 물론 메타버스라는 게 자체적으로 저작 도구가 없으면 또 안 됩니다. 자기 부스에 할당된 부스에, 자기한테 할당된 부스에 자기 정보를 직접 고칠 수가 있습니다. 배너도 바꾸고 부스 모양도 바꾸고 그다음에 뭐 스크립트 같은 것도 내용도 다 변경할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스스로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도 부스 종류 현재 6개지만 뭐 10개, 20개 막 늘어날 수 있겠죠. 접속 사이트는 이렇게 하시고요. 임시 아이디를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대문자로 해서 이렇게 접속해 보시면은 현재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접속 사이트도 이렇게 전시관을 여럿이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전시관이 동시에 같이 보일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현재 사이언스 파크의 이노페어 행사, 그 다음에 저희 협회가 하고 있는 AI VR 메타버스 전시, 그 다음에 대구대학교 공학제 등이 이제 현재 사이트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접속하셔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사스 형태로 만들어진 메타버스는 어떠한가가 목적이 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백재성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2021 대구 경북 글로벌 AI VR 메타버스 컨퍼런스 오전 행사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는 좀 색다르게 엑셀 스튜디오 오프닝의 막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잠시 오찬을 가진 뒤에요. 이곳 엑스코 306호 회의실에서 오후 세션을 유튜브 생중계 없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서는 오후 2시까지 행사장으로 입장하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행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그 미래는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고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도록 가능성의 그릇을 키우며 지나온 시대의 모든 시련을 단련의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미래는 사랑과 봉사의 빛으로 빚어내는 창조의 영역임을 증명해온 시간. 오늘 다시 우리의 빛으로 지역과 함께 내일로 가는 길을 비추려 합니다. 미래를 향해 또 한 번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문명의 대전환기. 모든 교육이 지식과 기술을 앞세울 때 우리는 세상과 조금 다른 배움과 가르침의 길을 갑니다. 열정을 다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로 휴머니티의 빛을 되살리는 인성. 가장 낮은 곳에서 드높은 가치를 발견할 줄 아는 아름다운 지성. 세상 모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기본기 탄탄한 인재를 키우며 시대의 변화와 혁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100년을 넘어선 교육의 길을 눈부신 혁신의 빛으로 물들이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캠퍼스는 상상과 혁신의 그라운드.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탐구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며 끊임없이 새로움을 창조하는 지식의 플랫폼이 되어갑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융합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성장하는 모든 인재들이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마주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 기업이 손잡고 세계와 연결된 플랫폼을 만들어갑니다. 숭고한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생명의 미래를 연구해온 저력을 새로운 100년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가는 대학 혁신의 모델.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다이나믹하게 변화를 수용하는 인재들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성장과 성공의 빛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학생과 공감하고 지역과 소통하며 세계와 하나 되는 미래의 대학. 한 세기를 넘어 세상의 빛으로 우리 사회를 밝혀왔던 역사를 딛고 아직 가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으로 사랑과 봉사에 더 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학생의 꿈이 향하는 곳 어디든 지역과 세계가 어떤 내일을 꿈꾸든 우리가 함께 길을 열고 그 길을 희망과 가능성의 빛으로 비추어 갈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 그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 Light the Way. 대구 가톨릭대학교